예, 지난 주말 동해 NLL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두 가지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제는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소형 옥선을 우리 군이 애인 조치했고 어제 오후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우 2명이 11일 만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네, 한편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격돌했던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번 주에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계기로 또 한 번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한일 관계본도 잠깐 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을 했죠. 이번 달 4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오늘 일본 산케이 신문인데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아베 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구 언론의 이야기지만 이 대목에서 굳이 이 이야기를 한 것 사실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지금 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은 작정을 하고 좀 시작한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국한된 게 아니라 만약 여기서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서 구멍이 뚫리면은 앞으로 북한 문제 또 그리고 이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서 이거 사정 변경이 있고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이렇게 또 새롭게 소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설레. 나쁜 선례가 일본 입장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더 강경한 입장을 상당 기간 이제 고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참의원 선거 이후에 아베 신조 총리의 태도가 좀 변한 것 같습니까? 조금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과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강제징용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일본의 경제 제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접점을 찾아가는 과제가 이렇게 우리에게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상황 악화를 중지시키는데 미국을 활용해서 양측이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결국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제가 남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주에 있을 ARF가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만나는 한일 두 외교 장관들 협상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도 보십니까? 네, 지금 당면한 게 일본의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을 저희가 막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외교장관 양자 회담을 가질지는 불투명하지만 과거 전례를 볼 땐 한미일 이렇게 3자 외교장관 회담은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일본이 백색 국가 지정을 좀 뒤로 미루는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카드로 일본을 그렇게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일본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한 번에 다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1965년 그 청구권 협정 체제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의 발언을 가지고 일본이 추가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물밑 접촉을 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그런 이후에 외교 장관들이 일단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에 합의를 한다면 저희가 시간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기간에 미국이 중재자로서 어떤 역할도 좀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전통적으로 그 한일 문제, 특히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서는 잘 손을 좀 안 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지금 오늘까지 상황들을 보면 과연 미국이 우리한테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한 주이기도 하죠. 러시아 군용기가 이제 영공을 침범했는데도 반응이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시원하지 않았고 일본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적극적인 중재를 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미국 입장도 좀 이해는 됩니다. 과거에 이제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권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노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가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죠. 하지만 이거는 그 양국의 이제 강제징용 대 경제 조치라고 하는 서로 다른 경제와 안보라고 하는 서로 다른 평면을 가지고 좀 엇박자나는 지금 싸움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남의 동네 싸움이 이제 쉽게 이제 발을 담궜다간 지금 어느 편도 좀 들지 못하고 어려운 난처한 입장에 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도 지금 굉장히 좀 곤혹스럽다. 이거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양국이 좀 잘 알아서 좀 진화되기를 좀 바라고 있는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한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갈등 문제는 좀 양자에서 먼저 좀 풀어주길 바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자.
그런 스탠스인데. 예, 뭐 미국 입장에서는 관계의 악화를 막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게 되면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로로 가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일본에게 이제 막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어느 정도 명분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명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1965년에 대한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의 존중, 그 정도 의사 표명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걸 계기로 해서 일본은 추가 제재를 하지 않고 그럼 지금은 산적돼 있는 문제, 일본은 이미 3가지 제재를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것도 우리 경제에 피해를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해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에서 국내법 절차로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고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65년 청구권 협정이라는 그 국제법,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역할은 한국이 어떻게 풀겠다는 메시지는 일본에 줌으로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이 다음 단계, 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ARF에서 모든 걸 풀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단계로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가기가 이제 예정이 돼 있죠. 그때 백색 국가 제외를 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행 시기는 좀 더 있다 하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까요? 남북 관계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국인 선우 2명이 탄 러시아 어선이 북한에 납포된 지 11일 만에 어제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됐습니다. 납포 이후에 계속 우리 측에서 북한 채널을 통해서 이런 송환을 좀 촉구를 하고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묵묵부답이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쪽에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북측이 계속 송환 직전까지도 답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풀어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 지금 남북 관계에서 일단은 대화 중단을 하겠다고 하는 게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남북 관계는 지금 상반기에 대남 라인은 이게 총 검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책임 있는 당국자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어디 뭐 하급이건 중국 간부들 중에 뭐 남한에서 이런 제의가 남측에 이런 제의가 왔는데 어떻게 합시다라고 전향적으로 합시다 혹은 뭐 하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결단을 해야지만이 남북 대화는 이제 풀리게 될 것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일단 북한 관리들 중에 누구도 움직이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 다행히 이제 러시아 선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러시아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렇게 한 11일 만에 그래도 좀 빠르게 무사하게 좀 귀환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뭐 좀 생각해봤을 때 이게 만약 한국 선박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좀 해봐도 뭐 크게 결과는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간이 좀 길어지거나 그랬겠지 우리 선원들의 무슨 뭐 신변의 안전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아직 대화의 판이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좀 러시아 선박이었고 거기에 이제 한국인 2명이 타 있고 했는데 무사하게 돌아와서 이제 과거 전례에 비춰봐서도 이제 정상적인 어떤 관행이 반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과 이번 이 러시아 선박 납포 그리고 귀환 이 총체적인 이 과정에서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무시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 있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결국 한국에 대한 경고를 메시지를 날리고 있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남북 관계는 어딘가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다. 그걸 풀지 못하면은 뭐 북미 협상과 별개로 남북 관계도 막혀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풀지 못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저는 한 2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근본적으로 작년 9월 19일 날 그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영변 핵시설을 우리 정부가 주장을 해서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불리한 쪽으로 끌려갔다 하는 그러한 불만의 계속적인 표시. 네. 또 다른 한편 아니면은 금강산이나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정부가 해주지 않고 있다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선박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예. 일단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응이 중요한데 북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 북한은 그러한 발표 수위를 통해서 한국 정부를 흔들려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왔거든요. 따라서 정부가 차분하게 대응하고 우리 국익에 입장해서 실용적으로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난 토요일 있었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동해입니다. 또 목선입니다. 지난 6월
15일 날 삼척항으로 목선한 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뭐 노크 귀순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사안, 뭐 우리 군은 신속하게 대응 잘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일단 의심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볼게요. 자체 기동으로 NNL을 넘었다. 그러니까 북측에 있다가 엔진을 켜고 남쪽으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스터라고 하는 그곳에 덫이라고 해야 되죠? 예, 거기에 하얀 수건을 걸쳐놓고 들어온 상황이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내려온 3명은 기순할 의사는 없다. 그리고 이제 송환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우리 군도 좀 적절히 대응을 했다고 하는 게 보는 게 그 밤중에 이제 다른 조업하는 어선들 없이 혼자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자체 기동으로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제 출동을 좀 해서 밤에 이제 11시 한 20분쯤에 이제 그 목선을 장악을 하고 선원들도 이제 새벽 2시 17분에 이제 데려오고 이제 목선도 이제 새벽 5시 반까지 또 인양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의심스러운 면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체 기동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이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지금 떠보려고 좀 내려오는 것 지금 경계태세가 그 후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군도 신속히 출동을 해가지고 선원들을 데려다 지금 만 하루 정도 조사를 좀 한 것인데 근데 사실 이게 북한 입장에서도 좀 꽃놀이 피일 수 있는 게 이게 그 육지의 DMZ를 만약에 넘어와가지고 우리 쪽에 초소에 이제 다다랐는데 남쪽인지 모르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육지에서. 예. 근데 이제 동해상에서 바다상에서 이게 자체 기동을 하고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게 GPS도 없고 우리가 진짜 몰랐다라고 끝까지 우긴다면 이게 사실 바다에서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경계태세를 떠본다라고 하는 대공 용의점이 조금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3명의 의사가 기순 의사가 없고 자신들은 몰라서 왔다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사실상 이거를 대공 용의점이 있다라고 뭔가 이제 덮어 씌우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빨리 케이스는 종결하고 우리는 또 경계태세를 더욱더 확실히 하는 이제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수건이 걸려 있다라는 것이 보통은 이제 뭐 귀순할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걸어놨었는데 오히려 일 없습니다라고 또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귀순할 의사가 없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좀 의혹이 증폭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뭐 2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떠보는 것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면은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패턴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복된다면은요 이것은 결국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떠보는 저강도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이 바로 신속하게 대처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다양한 차원의 신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의향만 물어보고 바로 돌려보내기보다는 배경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심리적 기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조사를 하고 북측에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뭐 조사를 마치고요. 지금 이제 물론 기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북측으로 좀 돌려보내기 위한 작업이 지금 됐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대북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을 했고 오후에 북측 수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가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해상으로 이제 통해서 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는 우리의 그 대응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삼척항 목선 입항 때문에 좀 화들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대응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이제 그 삼척항 문제 때문에 아마 좀 군도 좀 예민하게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뭐 적절하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목선이 이제 내려오는 것을 이제 포착을 하고 바로 우리 이제 고속정들이 다가가서 이제 우리 일부 대원들은 또 목선에까지 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목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심야에 좀 대응을 잘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데리고 와서 지금 또 송환을 위해서 이제 기순 여부도 묻고 이제 조사를 좀 하고 했는데 뭐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게 반복이 될런지 아니면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경계가 허술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서 좀 반복되지 않도록 북한에 강력한 좀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저도 조사를 조금 더 오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마침 또 뭐 케이스가 뭐 우리 한국인 선원들이 한 11일 정도 또 조사를 또 받았잖아요. 좀 비슷한 기간 한 일주일 이상이나 좀 다양하게 좀 조사를 좀 해보고 과연 진짜 의도가 뭔지를 좀 우리도 좀 비슷하게 좀 조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강력하게 좀 재발 방지를 또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미사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5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죠. 우리 당국, 우리 군 당국 그리고 미국 역시도
탄도미사일 발사가 성공적이었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의 미사일 이런 뭐 기술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좀 성공 단계에 좀 도달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궤적을 살펴본 군 당국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상 무기로서의 위력을 입증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북한 측 발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도 실전 배치가 예정돼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걸 보면은 예. 이제는 뭐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뭐 그 미사일의 성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모을 땐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쪽에 중점을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추적을 못한 겁니까? 사각지대가 형성이 됐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뭐 보십니까? 우리 쪽에서는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장비만으로. 왜냐하면은 전에도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지구 원곡률 때문에요.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고도가 낮아도 잡을 수가 있지만 북쪽에서 남쪽으로요? 그렇죠. 멀어지는 미사일은 멀어질수록 더 높은 고도밖에 못 보게 돼 있어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보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위성이라든가 항공 정찰 장비가 필요한 것인데 네. 우리는 안타깝게도 군사위성이 없죠. 그런데 미국의 군사위성이나 일본의 군사위성이나 그런 쪽에서 잡아가지고선 서로 보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한 건데 이것을 보면 이게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제 이러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정찰 자산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기동 자체가 타원형과 같은 일반적인 기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미사일 방어에서 새로운 기능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 결국 창과 방패의 싸움이 또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해나간다면 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대응을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이번에 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 정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놨어요. 근데 미국 정부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고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게 이제 이중적으로 신호를 좀 보내고 있는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우리 당국에 불만이 있다. 그러니까 딱 이제 그 한미 군사 연습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청주에 F-35 스텔스기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백하게 트집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되 예. 근데 앞으로 이제 북미 회담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북미 회담에서도 뭔가 더 한 수를 더 놓으려고 하는 카드로 지금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미국에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경우 지금 또 판이 깨지게 되죠. 트럼프 예. 대통령은 또 애써 또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 괜찮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먼저 이제 뭐 미국이 문제다. 한국의 배후에 미국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이 저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북한이 자주 쓰는 용어가 이제 오지랖 넓게 중재자 하지 말고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또 북한이 생각했을 때 생각해야 될 바는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좀 비핵화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를 좀 지연하거나 연기됐을 때 계속 시간이 갈수록 지금 비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같이 치러야 될 민족의 불이익도 좀 같이 좀 생각을 심중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강행한다면 또 추가 도발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 기간 전후로 해서 뭐 좀 추가 도발이 좀 예상이 되고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좀 알다시피 예상할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강대강으로 이제 치달을 때는 강하게 나가는데 도발에는 강하게 대응을 하고 그에 일관되게 또 평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공이 좀 이렇게 같이 가져야 될 전략이 병행 전략이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서로 가지고 있는 군사 안보 문제의 근본적인 그 취약점들, 한계들은 있습니다. 강하게 서로 좀 맞붙는 부분은 맞붙어 치되 평화, 대화 메시지를 주고받을 거는 계속 이제 병행을 좀 해야 될 게 필요가 좀 있죠. 두 개를 연계시키면은 과거에 90년대도 그랬고 2010년대 초반도 좀 그랬고 그때는 좀 안 풀리거든요. 정말 장기간 경색이 되는데 그런 그 우를 좀 다시 범하지 말고 둘 다 이제 병행 전략을 좀 하면서 대화와 서로의 뭐 강공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와 국방부는 다음 달 한미 연합 연습 예정대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청와대가 신속히 탄도 미사일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정부의 대응이 이 정도 수준에서 그쳐야 될까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렇게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이야기는 뭐 팩트니까요. 그냥 이 수준에서 그냥 차분하게 대응하고
혹시 다음 추가 도발이 있을 때 더 강도 높은 수준의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맞느냐, 좀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인내심을 좀 더 발휘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신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복합적인 고려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이제 적시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를 더 끌었을 경우 국민적 신뢰가 더 낮아질 수 있었기 예, 때문에요. 예. 다만 지금 북한의 대응과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단거리의 경우 안보리에서 저희가 통과된 적이 없고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바로 가져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반복된다면 그때는 가져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안보리에 우리가 가져간다고 바로 될 것이 아니라 가져가기 위해선 미국이라든가 또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게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엔 참지만 다음엔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 정도 메시지는 지금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제 대응의 방식인데요. 예. 뭐냐, 북한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청와대도 침묵하고 있고 통일부도 국방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측의 발표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 우리 남조선 당국자라고 해서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가 있었는데 예, 예. 이것을 우리가 바로 맞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일부나 국방부에서 성명 정도로 반박은 해줘야 된다. 예. 그래야지 이게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면허증을 얻은 것처럼 계속해서 그러한 식의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사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했고요.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한 의도다라고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단거리 미사일이 우리나라에는 동맹국인 한국에는 사정권 안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주한 미군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자기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나오진 않고 도발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 대화의 판을 깰 수 없기 때문에 스몰 띵, 스몰 원에서 작은 거니까 괜찮다 이야기하는데 아마 군사적 차원에서는 이제 대비태세는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그게 미국의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외교적 차원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성과라는 게 대북 정책의 성과라는 것이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다는 거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북한과 계속해서 협상을 하려고 할 텐데 북한은 그걸 또 역이용하는 거죠. 이런 식의 단거리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연말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기다리겠다고 4월 12일 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전략과 일맥상통하다. 그럼 연말에 ICBM이나 SLBM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전에 미국이 과연 얼마만큼 유연한 카드를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대선 국면에서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고 북한의 도발을 감수하면서 선거를 치를 것이냐? 아니면 과거와 같은 맥시멈 프레셔로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평화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할 것이냐? 여러 가지 카드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괜찮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지난 판문점 회동 때 그 북미 정상의 사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만 안 되면 돼, 우리나라만 안전하면 돼 이런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약해진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주 보면서 미국이 과연 우리한테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한 주였다고 하는데 러시아 군용기 넘어와도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하고 북한이 미사일 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그 반응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이 좀 있을 겁니다. 핵에서는 사실 비확산이 마지노선이겠죠. 만약 비확산이라고 하는 걸 놓고 미국이 이제 그 북한과의 낮은 수준의 핵 합의를 만약에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이고 지금 상황들이 좀 불길한 것들은 좀 있습니다. 옛날에 2009년도에 중국 공산당 외사용도 소저가 한반도의 조선의 비핵화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현상 유지가 중요하다라는 차원의 취지의 결정을 했거든요. 이게 그 북한의 핵 개발에 박차를 가는데 백지수표를 줬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재차 3차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은 북한도 이걸 또 다시 백지수표를 미국으로 더 얻은 게 아닐까 이렇게 잘못된 신호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좀 상황 관리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북미 간의 실무진 물밑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뉴욕 채널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이게 좀 실무 협상에서 북미 회담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출발 좀 단가가 좀 잘 안 맞죠.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다 벗겨보면 결국 북한은
영변이 최종값인데 예. 미국은 영변이 시작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호가가 지금 안 맞는 거죠. 이걸 맞추려면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만나는 예. 것 자체도 북한 쪽에서는 실무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김명길 대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비건 대표만큼 과연 재량권이 있을까?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좀 공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예.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안보 포럼 있잖아요. 지역 안보 포럼. 거기에 리영호 외무상이 오지 않는다고 하죠. 그 한미 외교장관이 혹시 만난다면 북한에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실무 협상을 뭐 좀 서둘러 달라는 어떤 촉구의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북한에 대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겠고 북한에 대해서는 뭐 큰 틀에서는 같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한일이 그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 한미 정도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모두 북한의 도발은 가능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각시키지 않고 지금 대화 기조를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더 머릿속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나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